네, 이번 수는 대표 해외 주식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또한 카프트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볼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랍 한 종목입니다. 네, 벌써 8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한국에서는 마지막 휴일이었던 어제 미국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강세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기분 좋게 출근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테슬라를 포함해서 빅테크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이번 달에 3대1 주식 분할도 있고 다음 달에는 AI 데이도 있고 그리고 2분기에는 중국 공장 이슈 때문에 좀 안 좋았었지만 3분기 판매량 기대감도 있어서 강세였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를 포함해서 제가 지난 몇 주간 다양한 종목들을 좀 다뤄왔었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처럼 최근 제가 방송했던 종목들에 대한 성과 히스토리를 이번에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딱 떴는데요. 제 성적표입니다. 순달람의 최근 10종목에 대한 성적표인데요. 다행스럽게도 10전 7승 3패 성적이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여기 6월 21일에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정말이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들처럼 기술주나 성장주를 주로 다뤄왔었는데 6월 중순부터 반등장에서 이런 성장주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보니까 이런 괜찮은 승률이 나왔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좋은 주식과 또 알맞은 알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순달람은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순위는요. 저번 주에 아주 중요한 매크로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바로 미국의 물가지수가 발표됐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증시의 헤드라인을 지배했던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였기 때문에요. 지난주에 있었던 CPI 발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의 생각보다 좀 더 CPI 발표 지수가 낙관적으로 나오면서 CPI 발표 후에 많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탔었죠.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10종목이 어떤 종목들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지 여기 10가지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테마를 여기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테마를 쭉 한번 보시면요. 딱 한 가지가 떠오르시죠? 바로 반도체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미국, 한국, 일본, 대만 이렇게 칩4라고 해서 반도체 동맹을 맺으려는 동시에 자국의 반도체 지원 법안까지 바이든이 이렇게 서명을 딱 했는데요. 어느 때보다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에게 관심이 많이 쏠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순위 여기 한번 크게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2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3위에 있는 램 리서치는 반도체 장비 회사고요. 마이크론은 SK 하이닉스처럼 메모리 반도체 업체고 그다음에 NXP 반도체와 여기 10위에 있는 여기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는 아날로그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이 반도체 테마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가장 익숙해하실 바로 여기 벌써 색깔이 나와 있는데 6위에 있는 저번 주에만 10% 가까이 오른 엔비디아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에 대한 소식으로 달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엔비디아에 대한 이미 투자하고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는 올해 속이 조금 쓰리셨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아주 오래 호되게 떨어졌기 때문이죠. 경쟁자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로 안 좋았는지 이제 이쪽으로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동종업계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업체가 두 곳이 있죠. 바로 파란 팀인 인텔, 그리고 빨간 팀인 AMD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엔비디아는 올해 주가가 제일 안 좋습니다. GPU 최강자 입지에 있는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유독 약한 걸까요? GPU 경쟁자인 AMD의 경우에는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확실히 좀 최근에 그 상승 폭발력이 약해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상대적 약세의 배경에는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그러니까 8월 8일에 엔비디아는 매출과 영업비용을 포함한 잠정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정 매출이요. 전년 동기 대비 고작 3% 성장에 그쳤었고요. 이게 지난 5월에 예상했었던 가이던스보다 17%가량이나 낮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해당 일자에 6% 넘게 하락했었던 겁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은 항상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호실적을 내놨던 게 엔비디아였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어안이 벙벙하고 뒤통수가 얼얼한 거죠. 이런 암울한 매출 결과가 나오니까 오른쪽 표를 보면 알다시피 엔비디아가 벌어들일 주당 순이익 예상치도 이제 월간은 크게 내려잡았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선이 뚝 떨어졌죠.
네. 이게 엔비디아의 회계 연도 기준 2023년에 주당 순이익 예상치인데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이렇게 확 낮아진 거예요. 참고로 엔비디아의 회계 기준은 좀 특이합니다. 여기서 2023년이라는 것은 달력 기준이 아니라 2022년 2월부터 내년 1월까지를 뜻합니다. 엔비디아가 1월 결산 기업이거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게 근본적인 주가 약세의 원인인데 여기서 달리기를 끝내면 순달람이 아니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엔비디아의 잠정 실적을 사업부별로 좀 나눠봐서 살펴본 겁니다. 매출은 지난 5월에 엔비디아가 예상했던 것보다 17% 정도 낮았고 매출 총이익은 30% 넘게 낮았었습니다. 굉장히 암울한데요. 매출도 매출인데 매출 원가가 크게 증가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마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밑에 표를 좀 더 중점적으로 봐보실게요. 자, 엔비디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부 두 가지는 바로 빨간색 점선 박스로 되어 있듯이 바로 게임과 데이터 센터입니다. 게임에서는 20억 달러 정도를 벌었고 데이터 센터에서는 38억 정도 매출력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성장률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분기 대비해서 그래도 1% 남짓한 성장을 지속했지만 게임은 전분기 대비해서 지난 2분기 매출이 아주 급락을 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2분기는 5월부터 7월까지의 매출인데요. 2월부터 4월까지의 매출보다 무려 44%가 빠졌습니다. 아우, 엄청 안 좋죠. 엔비디아는 이렇게 실망스러운 실적을 두고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때문이라고 해명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이번 실적을 다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 이 게임 부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집중 조준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임 부분에서 매출이 크게 빠졌다는 말은 GPU가 많이 안 팔렸다는 말이 됩니다. 또 팔아도 마진을 높게 못 붙여서 팔았다는 말과도 같죠. 그리고 게임용 GPU는 주로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GPU들입니다. 그러니까 소매 시장에서 팔리는 GPU인 거죠. 이 차트는 유럽 소매 시장에서 거래되는 엔비디아와 AMD의 그래픽 카드의 가격을 나타낸 겁니다. 여기서 녹색 선이 엔비디아의 지포스 30 시리즈 그래픽 카드 가격이고 AMD 제품이 빨간색이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아주 줄기차게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 미끄럼틀이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회색 영역을 한번 봐보실게요. 이게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채굴업자들의 채굴 수익을 나타낸 것이에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추세가 상당히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세가 GPU 가격 내림세랑 좀 비슷하게 그려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GPU 가격 하락에 암호화폐 가격 급락이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더 이상 못 버티고 채굴 기계로 쓰던 GPU를 중고로 이렇게 내다 파는 거죠. 그런데 채굴용 GPU들은 워낙 험하게 다뤄지다 보니까 중고시장에서 잘 안 팔리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만 중고로 내놓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중고시장에 그래픽카드가 넘쳐나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하반기에는 엔비디아와 AMD의 GPU 신제품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신제품 사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시장에는 재고가 더 쌓이게 됩니다. 재고가 계속 쌓이니까 GPU 가격이 방어가 될 리가 만무하죠. 게다가 9월 19일에는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가 예고되어 있는데요. 이 업그레이드의 주된 내용은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채굴 시스템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GPU로 더 이상 이더리움을 못 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굴업자들은 큰일이 난 거죠. 이렇게 암호화폐 채굴 시장이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GPU 가격이 7월 들어서는 여기 보면 7월 들어서는 100%를 밑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100%라는 수치는 엔비디아와 AMD 제품의 권장 소비자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시 가격인데 지금은 컴퓨터 부품 시장에서 출시가보다 싸게 팔린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엔비디아의 실적의 직격탄이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힘드네요. 제가 콕 집어서 이더리움을 엔비디아와 결속시켜서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는요. 이더리움과 엔비디아의 수익률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서 그렇습니다. 우선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게 이더리움과 엔비디아의 지난 2년간 가격 추이인데 2021년 하반기부터 상당히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데요. 이것은 오른쪽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이더리움과 엔비디아의 상관관계 수치가 올해 들어서 0.6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0.6이라는 수치는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올해 들어서 이게 심해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관계가 높은데 코인 채굴업자들이 암호화폐와 채굴 기기들을 시장에 내던지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왼쪽 그림 한번 보시면요. 왼쪽 그림은 암호화폐 채굴 회사들의 비트코인 월별 매각 추이인데요. 갑자기 막대 그래프가 팍팍 올라갔죠. 채굴 회사들이 4월까지는 그럭저럭 평이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5월과 6월에 아주 엄청나게 비트코인을 팔아댔습니다. 5월에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테라폼 랩스의 루나 사태가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부터 채굴업자들이 현금을 확보한다고 특히 많이 나선 것이죠. 네, 많이 던졌다는 말이에요. 오른쪽 편은요, 이더리움의 해시레이트라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해시레이트는 채굴을 위해서 초당 몇 번의 연산을 수행했느냐라고 라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채굴 경쟁이 얼마나 심각하냐 이걸 뜻합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여기 보시면 뚝 떨어졌죠. 채굴 회사들이 채굴기기, 그러니까 GPU를 시장에 던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암울했던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은요, 5월부터 7월까지의 시기를 반영합니다. 이것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앞으로는 대만의 그래픽카드 공급자이자 엔비디아의 파트너 회사들은 GPU 출하량이 올해 최대 5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매출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더리움 채굴업자들이 GPU를 대량으로 시장에 내놓으면서 재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9월 19일에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10월부터는 중고 GPU가 지금보다 더 대량으로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3분기가 그래서 더 무서운 이유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대로 엔비디아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손가락만 빨아야 하느냐? 그건 아닐 겁니다. 엔비디아가 이 사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쪽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점과 해결책을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암호화폐 관련 매출 비중은 이참에 떨어내고 곧 나올 신제품으로 상황을 역전해보겠다라는 겁니다.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넘어가고요. 해결책을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잠정 실적 발표 때 엔비디아는 파트너사들과 잘 조율을 해서 재고 조정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2분기 동안 약 1조 7천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한 재고 물량에 대해서 회계적으로 상각 처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파트너사들의 재고 부담을 좀 낮춰줬다라는 것이고요. 대신에 대만의 파트너사들한테 곧 출시될 신제품 GPU를 대량으로 사전에 구매할 수 있는 확약을 받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참에 채굴에 주로 쓰였던 이전 제품 말끔히 정산 딱 하고 올가을 신제품에 사활을 건 거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재고 상각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에서 매출 총이익이 아주 급감하게 됐었죠. 그리고 이런 재고 조정, 비용 처리는 3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원하는 것처럼 암호화폐 관련 매출 비중은 확연하게 줄어들 것이고요. 기존 게이머들의 구매 수요가 되려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팔리고 있는 RTX 30 시리즈는 2020년에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도 반도체 수급 불안정이 막 시작됐던 시기고 또 채굴업자들이 도매로 막 GPU를 막 쓸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게이머들이 이 GPU를 못 샀었거든요. 막 공급 부족이었어가지고 워낙 비싸기도 했었고요. 이런 기형적 구조였던 GPU 시장 구조가 이번 신제품 출시를 계기로 해서 싹 물갈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번 신제품의 성능은 가능성 높은 루머에 따르면 이전 제품 대비 성능이 약 2배 정도 되는 괴물급 성능이라고 하니까요. 게이머들의 많은 교체 수요를 이번 4분기에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전 시기인 엔비디아의 이번 3분기가 어찌 보면 실적 바닥의 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엔비디아의 두 핵심 부분인 게임과 데이터 센터에서의 현 상황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암울했던 게임용 GPU 시장에서는 그 위상은 굉장히 좋습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되는데 왼쪽 표에서 보시면 AMD나 인텔보다도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엔비디아의 GPU 점유율이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텔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내장형 그래픽 카드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외장형, 그러니까 독립형 그래픽 카드로만 따졌을 때는 엔비디아가 압도적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이게 엔비디아의 게임 부분에 있어서 분기 실적을 나타낸 겁니다. 주황색 선이 그 연간 성장률인데요. 지금
뚝 떨어졌죠. 예, 이번 분기 그 잠정 실적이 안 좋아서 뚝 떨어진 거예요. 지금 굉장히 낮은데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신제품이 딱 절실한 상황인데요. 이런 암울한 심리는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신제품이 곧 출시가 되니까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성장에 대해서는 순달람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해드렸어서 오늘은 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오른쪽 그래프를 이번에 먼저 보시면 클라우드 인프라 관련 지출 금액을 분기별로 나타낸 겁니다. 연간 성장률이 2019년부터 계속 여기서 유지되고 있죠. 30%대로 상당히 안정되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에 쓰이는 돈은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2분기 잠정 실적에서도 데이터 센터는 연간으로 61%의 성장을 보였었죠. 그리고 이번 분기 처음으로 데이터 센터 사업이 게임 사업의 매출 부분을 넘어섰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가 57%, 게임이 30%잖아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사업이 게임 사업의 매출을 넘어서는 상징적인 모멘트입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바야흐로 데이터 센터 그리고 거기서 주로 쓰일 AI 기업임을 이제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정말이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방향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때 엄청나게 인구에 회자되었던 단어이지만 이제는 약간 그 인기가 떨어진 단어죠.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지난 2월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수십조 원에 인수하면서 사티아 나델라 CEO, 저분이 있어요. 홍석천 닮으셨는데 이분이 나델라 CEO가 메타버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게임 제작과 마찬가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게임과 업무를 궁극적으로 클라우드 형태로 모두 다 연결하겠다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메타버스 전략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여전히 메타버스 시대로 점차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은 끊지 못할 숙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 속에서 메타버스를 만들어내는 하드웨어는 바로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이고 그 안에 들어갈 핵심 콘텐츠는 바로 AI와 게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모든 것들의 정중앙에 있는 것이 바로 엔비디아라는 기업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잇!